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IoT ESP32를 이용한 IoT 센서 디바이스 만드는 거,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2차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ESP32를 가지고 특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딩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원격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격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IoT 플랫폼 같은 거를, 오픈 소스 IoT 플랫폼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그렇게 한번 쳐보죠. 오픈 소스 IoT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제 쳐보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IoT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런 센서가 이제 이렇게 IoT 센서가 있다고 치면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죠. 와이파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서버를 하려면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컴퓨터에 혹은 자기 집에 혹은 자기 오피스에 혹은 사무실에 회사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모두 클라우드를 다 갖고 있자니 뭐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자기가 이 클라우드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많이 하죠. 그 서비스들은 뭐 그 서비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료도 있고 뭐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그 무료로 이런 그 서비스 공간을, 그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는 IoT 플랫폼들이 덜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라고 해서 한정없이 무료는 아니고요. 일정한 수준까지는 뭐 무료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양이라든가 또 혹은 빠른 속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는 이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뭐 Things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옛날엔이 아니라 초기에 서비스 시작했었을 때 많이 이용했던 것이 ThingSpeak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싱스피크도 많이 이용하고요. 특히 이 사이트는 아무래도 그 매트플롯하고 매틀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수학적 그 머니플레이션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Things 보드라든지 또 혹은 Thinger IO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Thinger IO를 비교적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뭐 특별히 뭐 Thinger IO가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는 물론 뭐 Thinger IO에서 무슨 협찬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용하기가 조금 직관적이고 편했던 점도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뭐 이렇게 프렌들리하다고 할까요? 예, 좀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좀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그런 인터페이스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그냥 Thinger IO를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Thinger IO는 초기에 그 좋았던 이유가 자기네들 그 서버 돌리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그 패키지를 아예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었습니다. 무료로 특히나 그렇게 배포를 했어서 자기가 그런 서버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나 혹은 뭐 그런 그 웹 호스팅 같은 거에 가입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이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가능했어서
꼭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외부에 이렇게 이런 공공은 아니고 하여간 오픈되어 있는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데이터들이 컨피덴시얼리티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저장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또 이걸 가져다가 자기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에 좀 많이 가지고 이제 뭐 실습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한번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해보기 좋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일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걸로 실습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여기 프리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프리로 접근을 해보시는데 되게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회원을 가입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 몇 가지 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이게 또 유리했던 점이 별로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유저네임하고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끝. 뭐 최근에 추가된 것 같아요. 셀렉트 섹터에서 어느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도 뭔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정도만 넣고 사인업 하시면 되고요. 저같이 미리 계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이 뜹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볍게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로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현재 내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 내 계정에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저는 한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온라인이 되면 여기에 어디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 전 세계 지도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건 내가 한국에서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나중에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들 것도 이제 찍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가서 어디서 얘기하기도 참 좋았던 게 제가 IoT 디바이스를 하나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유럽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특히 독일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독일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직접 와이파이에 제 디바이스를 하나 연결을 해서 보여주면서 혹은 그 디바이스가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쭉 지금 온도 같은 거나 습도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센서에서 읽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한국에서 오고 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고 심지어 독일에 가서 그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봐라. 독일 너희 여기에서 데이터가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한국에 가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IoT라고 하는 거의 그 인터넷을 이용한 연결 그런 거의 장점이랄까 그런 거 개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보는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멋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벌써 한 7, 8년 이상 전 얘기긴 합니다만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게 지금 이 서비스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것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디바이스를 여러분들 걸 프로그램을 잘 한 다음에 여기에다 연결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지난 시간에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ESP32 연결하시는 거 하셨을 거고요. 그 결과가 요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저는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뭐 디바이스 자체는 지금 센서 자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MPU 60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DHT22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DHT22는 오늘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MPU 6050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뭐 사실 뭐 DHT 요걸 가지고 해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요걸 해도 되는데 우리가 향후에 좀 그래도 쓸만한 센서로서는 그 MPU 6050으로 진동 센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MPU 6050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PU 6050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기억을 금방 하실 것 같고요.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일단 여기 플랫폼 IO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두이노든 혹은 ESP32든 프로그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 IO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홈 버튼이 나타나고 홈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MPU 6050 ESP32로 사용을 하니까 그냥 앞에 ESP32라고 붙여주는 게 더 좋겠네요. ESP32 MPU 6050 띵어 IO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뭐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그냥 뭐에 관한 프로젝트구나 꼭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보드는 ESP32 보드를 쓸 거고요. 에스프레시프 ESP32 데브 모듈 요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레임워크에서 쓸 거고요. 저장 위치를 저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스크톱에 어디다가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텍 테크닉이 있고 PIO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폴더를 PIO 프로젝트가 좋겠네요. 요 안에다가 요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생성이 되면 뭐 처음에 이제 초기 설정해 주고요. 소스에 가셔서 소스 폴더에 가셔서 메인 CPP를 열고 요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MPU 6050을 사용할 거니까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뭐 묻지마 3단계죠. 센서를 이름을 정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센서 이름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아두이노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 검색하고 그 검색된 라이브러리 예제를 수행하는 이런 단계 3단계 묻지마 3단계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묻고 따지고는 문제가 아니라 늘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아주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MPU 6050 이렇게 해서 치시면 에이다프루트 거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이것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로 데이터 바로 읽을 수 있는 거 바로 제공해주는 MPU 6050 저는 이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애드 해주시고 셀렉트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두신 ESP32 6050 띵어 IO 요거에다가 나는 설치하겠다 하고 애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애드가 되죠. 요것도 이제 뭐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저도 뭐 여기 별로 그렇게 속도가 좋지는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설치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제를 보셔야죠. 예제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와이파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로 데이터 읽는 거 요거 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전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사를 하고요. 요거를 메인 CPP 요 쪽에다가 아두이노까지는 그냥 놔두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전부를 요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죠? 전년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뭐 별다른 어려움 없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따라서 해보시죠. 이렇게 전부 커멘트 화면들은 지워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걸거적거립니다. 너무나 코드가 길기만 하고. 그리고 이것도 11520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좀 속도가 빠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뭐 어떻게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를 막 그저 보여주는 건데 이미 위에서 세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고요. LED 빌트인도 이거 LED 뭐 제어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getMotion 6도 됐고요. 그다음에 getMotion 6보다 아마 npu.getAcceleration이 있을 거예요. acceleration 요거죠. 요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이로는 이용 안 하고 그냥 액셀러레이션만 가지고 진동을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 세 개 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get 엑셀 레졸루션이 돼 버렸네요. 잠깐만요. get acceleration. 네, 요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요거 이용하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6개 모션 다 가져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자이로 값은 안 가져오니까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필요 없고 요거를 프린트 ln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3개만 출력하고 한 줄 바꾸는 거죠. 요것도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 블링크 스테이트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동영상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것도 그럼 필요 없겠네요. 요거 자이로 값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액셀러레이션 값을 읽어와서 액셀러레이션 값을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런을 한번 시켜서 여기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해주시면 업로드가 잘 되고 있고요. 컴파일이 잘 되고 있고 필요한 거가 중간에 있으면 한 개씩 가져오고요. 쭉 설정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업로드가 쫙 되고요. 이 업로드가 지금 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석세스가 떴습니다. 제대로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한번 정말 제대로 올라갔는지 또 값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글씨가 깨지죠. 이게 왜 그랬나요?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에 설정을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속도를 115200으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요 프로젝트죠. 요거에 컨피규어에 들어가서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 속도에 관한 게 없죠.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거든요. 시리얼 모니터의 속도가 원래 9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스피드에 관한 파라메타 요겁니다. 모니터 스피드 요거를 하시고 9600으로 디폴트 값인데 115200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됩니다. 세이브를 해주시죠. 세이브를 해주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다시 새롭게 컨피규레이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값이 아주 빠르게 쫙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흔들어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중복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잘 오는 거 확인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이거를 그 시리얼 값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진동 값으로 선택을 해서 그걸 이제 보내주는 건데 진동을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러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동에 관한 특성을 본다고 그러면 진동이 첫 번째는 이제 프리퀀시 값이 있겠죠. 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진폭이죠. 이 두 가지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동의 기계적 진동의 어떤 중요한 파라메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속도가 특별히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계적 특성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지표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파수와 진폭 아니래도 측정을 하는 방법, 측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주파수는 조금 잡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로 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우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진폭은 이제 그 평균 진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폭이라는 게 계속 데이터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안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진폭이 있을 때 이거를 평균적으로 진폭을 잡는 것, 그걸 이제 루트 민 스퀘어 진폭이라고 그러죠.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그 값을 제곱하고 그걸 가지고 평균을 잡은 다음에 다시 루트를 취하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제
그 진폭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루트민 스퀘어 진폭 계산법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뭐 이제 진폭을 계산할 때는 데이터를 우선 샘플링을 해야 될 텐데 데이터를 대략 뭐 한 몇 개쯤 할까요? 뭐 512개 정도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256개를 모은다든지. 왜 이렇게 자꾸 왜 이상한 숫자냐? 뭐 이건 물론 뭐 루트민 스퀘어는 뭐 1000개 모아서 해도 되고 100개 모아서 해도 되는데 대개 2의 n승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데이터를 모으시면은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들 특히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2의 n승계의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조금 유리해서 대개 그냥 2의 n승계의 그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뭐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는데 뭐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집착하시면 물론 뭐 전체를 이해하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너무 속도가 느려서 뭐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그래 뭐 이해 n승으로 모으는 모양이구나 우선 좋아 하고 우선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특정된 값을 해석하고 그럴 때 왜 이해 n승으로 모았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롤백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 한 250개 정도 모아서 루트민 스퀘어 값을 측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민 스퀘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우선 한 512개 정도의 데이터를 우선 모으는 작업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으는 건 뭐 간단하죠. 여기 지금 값을 읽어드리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512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컨대 이런 거죠. for 그렇죠. int i는 0에서 i가 512까지 i를 한 개씩 증가시키는 for 문입니다. 그죠? C++에서 아주 기본적인 for 문이죠. 요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요게 뭐냐 하면요. i 값을 인덱스로 놓고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인덱스 설정된 것이 0에서부터 512까지 51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12 바로 직전까지 511가 되겠죠. i를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만일 두 개씩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i는 i 플러스 1, 뭐 i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값을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for 문이 쭉 반복이 되겠죠. 그럼 for 문 안에다가 이제 요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512번 값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더블로 하고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베리어블 즉 실수 값인데 더블 프레시전 값으로 하고요. 엑셀 x 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레이입니다. 왜냐하면 512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512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12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나가 255개로 하면 이것도 바꾸고 이제 불편하죠. 그러니까 샘플 개수를 어딘가에서 정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int samples 해가지고 이거를 512 이렇게 정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를 samples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이제 설정이 제대로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512번 저장해야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엑셀 x의 i 값 0부터 512까지죠. 511까지죠. 거기에 하나하나 이 i 값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요 값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0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1에다 저장하고 2에다 저장하고 그래야 512개가 저장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ax 값을 거기다가 저장하도록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엑셀 값에 쭉 한 개씩 쭉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매번 한 번씩 측정할 때마다 보여준 거였는데
요거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시리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리얼 프린트 라인 해서 여기에 512개가 저장이 됐는지 뭐 이런 것만 한번 저장을 기록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X의 511 맨 마지막 번이죠. 11번만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저장이 됐으면 출력이 되겠죠. 값이 있고 그렇지만 저장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저장이 안 됐다든지 넌 값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0의 값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값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실제 511번 값을 저장을 하는지 제대로 저장을 하는지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한 다음에 루프를 계속 도는데 너무 계속 빠르게 돌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딜레이를 잠깐 주겠습니다. 그냥 이건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런을 시켜주시면 뭐 일단 코드는 에러가 없고요. 작성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도 뭐 이런 거 하나 작성하면 잘합니다. 예. 맨날 복사만 하고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별 문제 없이 잘 하실 텐데 초기에 처음에 하면 이거 뭐 맨날 실수입니다. 뭐 구두점이 하나 틀려서 안 된다든가 뭐 어떤 걸 하나 빠뜨려서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나오고 참 짜증이 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석세스가 됐습니다. 다시 시리얼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 값이 나오죠. 그죠? X 값으로. 좀 흔들어 보면 값이 바뀌어지나요? 예. 맨 마지막에 책정되는 어떤 값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 511번의 값까지 저장이 됐다. 즉 512번째 데이터까지 저장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루트민 스퀘어 값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루트민 스퀘어 계산하는 법을 머릿속에 그대로 갖고 계시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뭐 루트민 스퀘어 값을 찾아보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법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검색보다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챗GPT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그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챗GPT 아마 사용을 대부분 하시죠. 저도 뭐 유료 계정이 아니고 무료 계정입니다. 그냥 무료 계정으로 해도 뭐 충분하고요. 뭐 하루 중에 뭐 이걸로 작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료 계정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뭐 한글로 해도 되고요. 저는 한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어로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그렇게 하면 좀 결과가 좋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좋은 점은 영어를 개발세발 써도 얘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예, 뭐 문법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말이 비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는 문장을 풀리 만드는 것보다 키워드를 주로 넣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How to calculate the amplitude of the collected data from MPU 6050 collected acceleration data라고 할게요. acceleration data from MPU 6050 using my ESP32 보드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얘가 지금 뭘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키워드 들어갔습니다. ESP32로 하고 있고 MPU 60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면 얘가 C++ 아두이노 프레임워크에서 하고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런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뭐 칼큘레이터 하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리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PU 6050 설정하는 법부터 나옵니다. 예, MPU 6050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거 지금 파이썬으로 해버렸네요. 그러면 아마도 얘가 이거를 마이크로 파이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ESP32 using MPU 6050 마이크로 파이썬 그렇죠?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법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보드
on Arduino 프레임워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코드가 바뀔 것 같아요. 자, MPU6050 엑셀러레이션, 그렇죠. 이제 아두이노 코드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금 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노멀라이즈 하고 이거는 지금 값 하나만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앰플리튜드, 그냥 순간 앰플리튜드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루트 민 스퀘어라고 아예 못을 박아주죠. 루트 민 스퀘어 앰플리튜드라고 해볼게요. for collected acceleration data. 그래서 이거는 512 포인트 이렇게 알려주죠. 뭐 그러면 조금 더 정제된 이제 우리의 의도에 맞는 그런 이제 값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기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이제 모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엑셀레이션 하고 스퀘어 썸을 그냥 해주고요. 마지막에 스퀘어 썸 한 다음에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민 값을 잡아주면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 직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스퀘어 썸을 여기에다가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스퀘어 썸을 가져옵니다. 플롯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지금 더블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더블로 바꿔줄게요. 뭐 플롯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게 더블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요. 요거 값을 이렇게 더해 준다는 거죠. AX 곱하기 해가지고 루트민이니까 스퀘어 값을 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X 값의 스퀘어 값을 스퀘어드 썸에다가 계속 넣어서 쭉 더해주는 거죠. 더해준 다음에 값이 나오면 민 스퀘어를 가지고 이렇게, 민 스퀘어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나눠준 거고요. 그 나눠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여기죠. 나눠준 다음에 다시 스퀘어를 씌우면 그러면 루트 민 스퀘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값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두 개로 나눠서 할 거 없고 하나로 붙여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플로트 하고요. RMS 값이라고 그냥 이거는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죠. 민 스퀘어가 뭐였죠? 스퀘어드 썸을 데이터 포인트로 샘플즈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아까 스퀘어드 썸의 평균이고요. 거기에다가 스퀘어를 넣어주면 RMS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RMS 값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RMS. 여기도 계속 우리가 더블로 했었으니까 일단 더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더블로만 계속 필요 없는데 더블로 하는 거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는 불필요한 방법이긴 한데 우선은 더블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좀 문제가 되면 좀 플롯으로 바꾸기로 하고요. 싱글 프레시전도 있고 더블 프레시전도 있습니다. 근데 더블 프레시전 너무 복잡하면 싱글 프레시전으로 해도 난 더블 프레시전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이러면 이렇게 싱글 프레시전으로 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RMS 값을 가져오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값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읽어오는 거죠. 그 MPU 6050으로부터 이렇게 로우 데이터 값을 읽어왔어요. 이 로우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로우 데이터는 칼리브레이션이 된 건 아닙니다. 칼리브레이션이 됐다기보다 컨버전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가 읽고 있는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ADC 컨버터가 읽고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 ADC 컨버터가 읽은 값이 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값은 뭐 G 값이라든가 그렇죠? G 값이나 뭐 혹은 미터 퍼 스퀘어 세컨트, 미터 퍼 세크 제곱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유니트로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컨버전을 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 MPU 6050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컨버전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I want to convert my acceleration signal to G value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acceleration signal이 MPU 6050으로부터 온 것을 그것을 G 값으로 몇 G냐, 1G냐, 2G냐, 3G냐 뭐 이런 값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고요. 그게 디폴트 값이 요거인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읽고 있는 거는 LBS per G 값을 읽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G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값이 요거 값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G 스케일인 경우는 요런 값으로 G당 16384 LSB로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LSB 값으로 지금 읽어진 값을 나눠주면 그럼 몇 주에 해당되는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엑셀 스케일을 이렇게 잡고 그 값을 엑셀 스케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AX 값은 로 X 값에다가 엑셀 스케일 값을 나눠주는 요 스케일 요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할 거 없이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16384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16384 그죠? 여기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16384.0 예, 이렇게 디파인을 해줬죠. 요 값을 그러면 디파인을 하고 가져올까요? 우리도 예, 뭐 이왕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MPU 605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엑셀 스케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AX 요 값을 엑셀 스케일로 나눠가지고 스케일로 나눠서 엑셀 값으로 저장을 하면 이제 G 값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엑셀 스케일 값으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요게 기왕에 2번 사용이 되니까 요거를 코피를 해서 AX 엑셀 죄송합니다. 엑셀 스케일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AX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요게 슬래시 이퀄은 AX 이퀄 이거하고 같습니다. AX 이퀄 AX 나누기 엑셀 스케일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 좀 더 읽기 좋겠죠. 근데 아까 코드로는 아까 제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엑셀 스퀘어 값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그러면은 이제 썸도 G 값으로 다 스퀘어 썸도 썸이 되고요. 모두 계산된 값이 G 값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가지고 몇 G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네, 석세스가 됐고요. 모니터를 켜서 보면 0.00이에요. 예, 굉장히 낮은 값이죠. 지금 제가 움직이니까 드디어 0.8G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뭐 G 값으로는 그렇게 큰 값은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뭐 비행기 조종사들이 뭐 6G 정도까지 견디니 뭐 8G를 견디니 뭐 이제 이렇게 8G를 견디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견디는데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G 값이 없겠죠. 진동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진폭이 G 값으로 측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루트민 스퀘어로 해서 평균 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요게 값이 조금 0.00에서 그 밑에 어떤 값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두 개만 보여주니까 좀 그렇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RMS에 뭐 6, 6자리까지 보여도 요 콤마 6가 이제 어떤 숫자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콤마 6 하면 특히나 그게 이런 더블이나 싱글 베리어블, 싱글 플로팅 포인트 베리어블 같이 싱글 프레시전 혹은 더블 프레시전 같은 밸류들이면 이게 6 이렇게 하면 6자리까지 혹은 5 하면 5자리까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값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밑으로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는 그게 중요하면 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진동이 없으니까 지금 0.0000까지 갔죠. 그러나 조금씩 진동을 하면 예 조금 딜레이가 되네요. 이렇게 상당한 숫자까지 올라오고 또 가만히 놔두면 0까지 내려가고 뭐 사실 그렇게 0까지 내려가는 게 리저너블 하죠. 예, 별다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캔슬링이 돼서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그널은 이렇게 가져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1초씩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텐데 실제로 딜레이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넣어서 주면 뭐 상당히 뭐 아까 1초 정도 기다리는 것도 안 하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측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2개 정도 데이터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휙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뭐 한 0.5초 정도는 걸린 것 같죠? 예, 뭐 사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우리 I2C 디바이스 요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 속도가 초당 한 1000개까지 샘플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 512개 정도를 읽었다면 0.5초 정도 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계산들은 아주 순식간에 계산을 할 테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대략 한 0.5초 정도씩 걸려서 읽어드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루트민 스퀘어 값은 이제 읽었죠. 요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리얼 값으로 요거 하고 있는 건 요거 일단은 놔둘게요. 조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된 값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내야 됩니다. ESP32는 전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집이나 사무실, 공장, 특히 뭐 공장 같은 데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생산 현장에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요즘에 뭐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 그럴까요?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뭐 굉장히 이제 프리퀀시 영역이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아니는데 2.4 기가헤르츠 영역에서 사용되는 게 있고 5 기가헤르츠 영역에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요즘 속도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5 기가헤르츠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ESP32의 와이파이 기능이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 기가헤르츠 프리퀀시만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ESP32는 2.4 기가헤르츠의 액세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나 혹은 라우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우리 설정도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설정도 잠깐 했었는데 어디 있나요? 예, 여기에 띵어 IO에다가 이제 우리의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를 이제 드디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센서를 ESP에 연결하는 과정과 동일한 묻지마 3단계 과정을 거쳐서 가셔야 됩니다. 예. 우선 센서의 이름을 파악한다 그랬지만 이 경우는 이 서비스의 이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띵어 IO가 센서의 이름에 해당될 거고요. 띵어 IO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한번 검색해 보죠. 여기에 가서 홈에 가서 라이브러리즈에 가셔서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간단합니다. 그냥 띵어.io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냥 그러거나 뭐 띵어만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메뉴에 있는 띵어.io 요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라이브러리구나. 그럼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Add to Project에서 Select Project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디 있나요? 띵어.io 요거 왜 갑자기 뒤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Add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 라이브러리가 역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두 개가 추가됐다는 걸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MPU 6050과 띵어.io 이렇게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줬고요. 그럼 여기에 와서 다시 아까 그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가서 이제 코드를 example 코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ESP32도 있고 ESP8266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ESP32 사용합니다만
ESP8266 혹은 아두이노 중에서도 윤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IoT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차피 ESP32를 사용하실 거니까 ESP32 쪽에 잘 가셔서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뭔가에 다른 에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에서 인스톨드 라이브러리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가서 띵어IO를 가시면 이게 잘 찾아지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이때는 확인이 되네요. ESP32 내에 ESP32 코드 요걸 이용하시는 건데 여기 두 개의 코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그샘플 코드에 하나는 아두이노 secret.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ESP32.ino 요게 이제 그 아두이노용 파일이죠.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게 이제 필요해요. 크레덴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접속 정보죠. 띵어IO에 접속하기 위한 유저네임이라든지 디바이스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크레덴셜 값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를 secret.h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헤더 파일에다가 별도로 하나 저장해서 만들어 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ESP32 코드는 여기에 이게 이그샘플 코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요것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 헤더 파일은 어디냐면 같은 메인 CPP와 같은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소스에 가서 new 파일 하신 다음에 arduino secrets.h 파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요 값들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바꿔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그샘플에 가셔서 요 코드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져올 때 이제 위에서부터 천천히 가져오도록 하죠. 띵어IO에 대한 데피니션과 뭐 데클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 파트 요거를 먼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CPP에 가서 요게 이제 주로 MPU 6050에 관한 부분이었죠. 요건 필요 없는 건데 여전히 놔뒀네요. 요거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MPU 6050에 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데클러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죠. 띵어IO 것은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되고 요 아두이노 secret.h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러가 없이 잘 인클루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클루드를 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유저네임이나 디바이스 아이디, 디바이스 크레덴셜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후에 이 작업들을 또 볼게요. 요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건 이해하시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작업을 할지 즉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거는 어디에서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요. 루프 안에 think.handle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것이 들어가면 루프를 돌다가 요 명령을 만나면 지금 어떤 작업을 내가 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뭐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지 왜냐하면 데이터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일정 간격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너무 뭐 자주 보내도 안 되고요. 너무 자주 보내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겠죠. 불필요한 자료들이. 아까 0.5초에 한 번씩 진동의 루트맨 스퀘어 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걸 0.5초마다 한 번씩 다 보내면 뭐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장이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보내는 것도 인터넷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연결이 잘 안 돼서 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0.5초에 한 번씩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 여러분들의 인터넷이 계속 이 일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IoT 데이터 보내는 건 뭐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보면 데이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뭐 이게 계속 너무 반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간 조절도 하고 모두 하다 보니까 요거의 핸들을 만나면 계속 보내야 되는지 지금 보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려면 무슨 데이터를 보내야 되나 이런 것도 이 안에서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무슨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를 셋업 안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제 IoT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센서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센서 쪽에 보내서 센서가 무슨 동작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원격으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켜거나 끄거나 할 때 아두이노에다가 신호를 ESP32에다가 신호를 주어서 ESP32가 어떤 기계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그런 능동적인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서버에서 데이터가 오기도 하니까요. 오기도 할 때에는 요걸 이용하는 것이고 올 때에는 그 다음에 갈 때에는 요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간다. 그 중에서 뭐냐면 띵 안에 요 브래켓 안에 변수가 하나 들어있는데 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밀리스. 요 밀리스라는 말은 밀리스라는 변수 값으로 서버에다가 어떤 값을 보내라. 서버에 기록되는 값은 밀리스라는 값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버에서는 어떤 센서가 밀리스라는 값을 보냈구나. 그리고 그 실제 값은 뭐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실제 보내는 값은 아웃풋 밸류 안에 들어있는 요 값입니다. 요 밀리스라는 게 뭐냐면 현재 시간을 밀리세컨트 단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MPU란다. 그 ESP32가 측정하는 거죠. ESP32가 밀리세컨트 단위로 측정해서 그걸 현재 밀리세컨트 값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다른 건 나는 진동 값을 보낼래. 그럼 진동 값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쪽에서 받을 건 아니니까 이건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띵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셋업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고요. 연결하고 요 작업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고 그러고 실제 하는 것은 루프에 돌아갈 때 띵점 핸들이 상황 봐서 이제 보내야 될 시간이구나 하면 그때 요 명령을 이용해서 값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했을까? 복잡하다. 왜 그렇게 굳이 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테지만 얘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 그럼 우리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러면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셋업에다가 여기는 이제 MPU 60에 관한 거니까 이거 다 마무리하고 나면 그러면 thing.add wifi에서 와이파이를 추가하라. 이렇게 와이파이를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와이파이 여러분들 와이파이 SSID 값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thing.handle이 오면 이런 동작을 수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셋업 안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밀리스라고 하는 어떤 변수값에다가 서버에 있는 변수값에다가 밀리스라고 하는 밸류를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RMS 값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RMS 값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RMS 값이 여기에 지금 디파인이 되어 있네요. 루프 안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바로 쓰면 이제 RMS 값이 뭔지 이제 모르니까 이 RMS 값을 밖에다가 데피니션을 주겠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로 여기다가 베리어블을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RMS 값으로. 이렇게 이제 디파인하면 계산을 얘가 RMS 값을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할 텐데 여기 또 디파인을 하면 두 번 디파인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RMS를 디파인 했으므로 여기 와가지고 RMS는 스퀘어리트 해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출력도 해볼 겁니다. 시리얼 포트로. 그러나 여기에서도 RMS 값을 가져오면 RMS 값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RMS 값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보내는데 여기도 우리가 RMS 값 실적에 저장되는 베리어블의 이름을 밀리스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밀리스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는 또 우리도 RMS라고 해보죠. 아니면 앰플리튜드라고 할까요? 앰플리튜드 이런 정도로 해서 서버에서는 앰플리튜드라는 이름으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서버에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값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에다가 RMS 값을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실제로 띵점 핸들을 만나야 그게 동작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현재 우리의 여기에 출력을 하고 나서 바로 보내는 걸로 할까요? 띵점 핸들 하면 이제 값을 계산했으니까 저장이 됐으니까 띵점 핸들 하면 이제 다음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딜레이를 줄까요? 너무 자주 할 필요 없으니까 0.5초 정도 보통 걸렸으니까 500ms 정도 그렇게 딜레이를 잠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띵점 핸들. 자, 이렇게 되면 요 앞에 RMS 값 계산하는 루틴을 쭉 수행한 다음에 띵점 핸들 해서 현재 보낼 상황이 되면 데이터를 보내겠죠. 요 명령에 의해서 보내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해볼까요?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 값을 실제로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요거 나중에 이제
아두인 ESP로 업로드를 하기로 하고 그 업로드 하기 전에 요 값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크레덴셜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유저 아이디, 여러분들 아까 띵어IO에 접속을 하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접속이 되면 요게 유저 아이디가 뜹니다. 그죠? 저는 유저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유저 아이디를 create htj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를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를 이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디바이스를 아직 등록된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디바이스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건 여기 add device라고 하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자, add device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넣도록 하는 게 뜹니다. 디바이스 타입은 IoT MP라고 해서 띵어IO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디바이스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설정하시면 되고 아이디를 이제 정해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식별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myESP 01 이렇게 되고 뭐로 할까요? ESP 32 다시 01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길면 나중에 쓰기가 하니까 그냥 01 이런 정도까지만 하죠. 네, myESP 꼭 내 거라는 이런 걸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디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디바이스 크레덴셜 이게 이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인데 랜덤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외우기가 어렵겠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비밀번호 안 보여줍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외우기 쉽게. 네, 아주 외우기 쉽죠, 그죠? 간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외우기는 쉬운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용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누가 도용을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당히 적어주시고 디바이스 네임은 그냥 저런 아이디하고 같은 걸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인포메이션을 적어두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 뭐에 사용된 건지 알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굳이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를 하나 적어주자면 ESP 32 with MPU 6050 at my office. 예,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공장에다 설치하면 생산 현장 어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드밴스 옵션인데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add device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이제 add가 딱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데이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연결이 되면 어디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 이런 거요 실제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지도에서.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디바이스가 설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아두이노 시크릿에 가셔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myESP 3201 이렇게 했죠 제가. 그러니까 요거 아이디도 길게 하시면 헷갈립니다. 요거 조심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크레덴셜 정한 거 여러분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일 이거 랜덤하게 행성했다면 아까 거기에서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근하는 SSID하고 패스워드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와이파이라면 이걸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Great Office라고 하는 와이파이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가려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거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모든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아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에러가 생기면 어떤 에러가 생기는지 또 봐서 대응을 해보기로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고 필요한 작업을 한 것 같으니까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디바이스에다가 업로드가 잘 되는지. 예, 워낙에 코딩을 잘해서요. 예, 에러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컴파일도 코드를 쭉 해서 하고요. 운이 좋네요. 오늘 어떻게 별로 에러가 안 나오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띵어IO에 연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컴파일링이 될 텐데요. 이게 아마 지금 조금 코드가 큰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전체 플래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70% 정도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아까 우리 ESP32에 MPU 6050 연결해 갖고 하는 정도로 하면 되게 한 20-30%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데 70%로 확 늘었습니다. 제법 라이브러리가 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쭉 연결이 되고 석세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현재 연결 상황 같은 걸 보여줍니다. 예, 아이고 이게 뭔가 지금 좀 에러가 생겼네요. 예, 아마 이게 여기 지금 메모리 같은 걸 좀 많이 잡아먹게 그렇게 제가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런을 하다가 에러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은 요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512개 하지 말고 256개만 해가지고 해볼게요. 한번 해보죠. 일단 에러가 좀 생겼으니까 메모리 에러가 런타임에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아까 그 코드 자체는 에러가 없는데 런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코드를 ESP32에 넣어서 수행을 했더니 ESP32가 못 견디더라. 예, 너무 코드가 크거나 혹은 뭐 어딘가에 불필요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많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는 별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됐습니다. 예, 오텐티케이티드까지 뜨고 이제 값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센티케이트가 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을 중간중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냥 값을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띵어IO에 한번 가볼게요. 자, 띵어IO에 갔더니 뭔가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접속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 표시는 안 하고 있네요. 온라인은 됐는데 데이터는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버킷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 버킷, 데이터 바켓이죠, 바켓. 예, 바로 데이터를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이 버킷에 가셔서 실제로 버킷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뭐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있었네요. 이거 일단 리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데이터 버킷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로 뜨게 될 거고요. 아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조금 다른 화면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 데이터 버킷이 없으니까 뭐 저는 목록 보여주는 게 무의미해서 화면을 하나 이부장하게 보여주면서 크리에이트 데이터 버킷 요 화면이 버튼이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 주시면 그러면은 데이터 버킷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킷 아이디를 이제 하나 하시고요. 이거는 뭐 my ESP32 앰플리튜드를 저장하니까 앰플리튜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나 뭐 네임이나 뭐 같은 걸로 하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무슨 데이터를 저장한 곳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건 현재 우리 센서에서 데이터가 오고 있죠, 그죠? 그 소스를 여기다 이제 정해주시는 건데 목록을 보시면 몇 가지 소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디바이스 소스에서 오죠, 그죠? 디바이스 소스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소스를 하면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 목록을 보여줍니다.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ESP32 요거에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요거를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리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리소스 값을 읽어올 거냐. 여기에 보니까 앰플리튜드가 뜹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앰플리튜드 값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값이 뜹니다. 그래서 요것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모드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끌고 올 거냐. 이제 그걸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센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 인터벌, 물론 뭐 센서가 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스트리밍 바이 디바이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샘플링 인터벌로 하겠습니다. 샘플링 인터벌로 하면 기본이 디폴트가 5분에 한 개씩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1분에 한 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돈을 내시면 1초에 한 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미니트로 바꾸고 1분에 한 개씩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입니다. 뭐 근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지금처럼 뭐 진동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주 받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온도 데이터 같은 경우 내가 뭐 사무실의 온도를 측정한다. 뭐 온도가 1분 안에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온도 데이터 같으면 5분에 한 개씩 보내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뭐 아니 뭐 10분에 한 개 혹은 1시간에 한 개 이렇게 보내도 되죠. 그걸 뭐 예를 들어 몇 년치를 모으겠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데이터 측정한 값도 상당히 디테일한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1분에 한 개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dd bucket 해가지고 버킷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버킷이 만들어졌다 하고서는 현재 데이터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벌써 하나 왔네요. 예. 오늘 오전 10시 21분에 10분 21분 20초 그렇죠. 21분 20초니까 방금 전에 온 거네요. 여기 이제 조금 더 기다려주면 1분 후에 데이터가 하나 더 오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죠. 요게 데이터 값이 0.00 이렇게 해서 오는데 우리 RMS 값은 더블 프레시전 값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RMS 값이 이렇게 오죠. 한번 좀 계속 흔들고 계셔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어 줘서 계속 한 1분 정도 흔들면 0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띵어에 라이팅 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어떤 값을 읽어서 라이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분에 한 번씩 저런 메시지가 뜨겠죠. 그러면 라이팅 또 뭔가 뭐 확인을 하느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 데이터를 라이팅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리프레시를 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하나도 왔습니다. 그죠? 근데 0이에요. 뭐 제가 흔드는 순간에 데이터가 어떻게 잘못 갔는지 0의 값이 갔네요. 근데 계속 0으로 가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RMS 값을 하고 RMS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띵 핸들 했으니까 RMS가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0의 값이 아닌 어떤 값이 갈 것 같은데 이걸 1분 동안 흔들어 줘야 되네요. 이렇게 자, 계속 한번 흔들어 줘 보겠습니다. 같다고 하는 메시지가 뜰 때까지요. 네, 이거 뭐 이번엔 0.48 뭐 이런 값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값이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직 안 갔네요. 디바이스 내용을 들여다서 보면 온라인 맞고요. 여기서 지금 오고 있다고 위치를 표시를 해주죠. 어디인가요? 인천광역시 지금 어딘가에 도화동 어디에 지금 액세스 포인트가 있나 봐요. 우리 쪽에 가입되어 있는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가 아마 여기쯤 청운대학교 뭐 여기 근처에 어디 있는 네임 서버인가 봅니다. 주소가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그렇게 가고 있고요. 데이터 버킷 다시 한번 보죠. 계속 0의 값이 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제대로 흔들었을 때 값이 가면 좋은데 딱 그거 포인트 맞춰서 흔들기가 쉽지 않네요. 21분, 22분, 23분, 22초 이렇게 뭔가 시간이 딱딱 거의 1분 간격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더 흔들어 볼게요. 한 1분 정도 흔들어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던 뭐 어떻든 데이터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가고 있는 데이터가 별 무리 없이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그 값으로 무리 없이 잘 저장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원격 서버에 쭉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1분, 2분, 3분 사이에 지금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지 이게 뭐 한 4분, 5분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4분, 5분이 아니라 뭐 하루 혹은 한 달, 일주일 한 달, 뭐 1년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 이 변화되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격 서버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해 놓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특히 뭐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지만 미국에 가서 혹은 뭐 영국에 가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 현재 리얼타임으로 오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슨 계산을 해본다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고요. 뭐 여러분들 학회 활동은 그렇다 치지만 공장에서는 또 공장 나름대로 데이터들을 이와 같이
원격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또 회사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디시전 메이킹 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외부에 가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시보드를 하고요. 대시보드를 뭐 마이 앰플리튜드 할까요? 앰플리튜드 이렇게 하고 뭐 네임이나 디스크립션은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가 생성이 됐다고 알려주죠. 이거 현재 이제 마이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대시보드에 들어왔는데 이게 현재는 엠프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젯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위젯을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위젯 타이틀은 뭐 앰플리튜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서브 타이틀을 뭐 그냥 RMS라고 하죠. 그리고 셀렉트 링크 다른 대시보드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젯 스타일은 뭐로 할까요? 그냥 차트로 하겠습니다. 차트, 타임 시리즈 차트 이런 게 좋겠네요. 그래서 소스를 뭘로 잡을 것이냐, 소스 1, 인풋 소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버킷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버킷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렉트 버킷을 하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MyESP32 앰플리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 밸류 값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네요. 타임 프레임은 렐라티브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days 해서 최근 하루를 보여준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죠. 렐라티브는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최근 1시간 동안, 최근 하루 동안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값을 쭉 보여주네요. 그죠? 현재 0의 값만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앰플리튜드를 이와 같이 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0, 0, 0 이렇게 오는 것이죠. 지금 약간 요게 좀 더 그 센시티비티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지금 0의 값만 현재 오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코드를 조금 다시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그 데이터가 계속 0만 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0 아무리 진동이 없더라도 0의 값이 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AX를 읽어 와서는 그 AX에다가 엑셀 스케일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이 엑셀 스케일이 그 실수값이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계산을 할 때 보면 실수값을 계산을 했던 어쨌든 이것을 다시 AX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AX는 인티저 밸류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수값입니다. AX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수값으로 저장이 되니까 아마 어떤 AX 값에 이 값이 어느 정도 좀 큰 값으로 나눠버리면 그냥 AX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뭐 0.00123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야 맞는데 진동이 없을 때조차도 그런 식으로 그냥 0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를 하지 말고 우선 요렇게 XLX에다가 AX를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저장이 되면 당연히 이제 더블 프레시전으로 바뀌게 되니까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장하면 안 되고 이제 요 엑셀 스케일을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실수값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그 실수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스퀘어드 썸을 계산하는데도 요 두 개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냥 0으로 바로 치환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값이 있는 그런 값으로 변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산을 해서 스퀘어드 썸이 실수값으로 하되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저장이 되고 스퀘어 루트 씌우고 그렇게 해서 RMS 값을 구해서 그걸 전송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업로드가 쭉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업로드가 다 되고 나면 석세스가 되고, 이때 시리얼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인터넷에 접속을 시도하고, 오늘 좀 인터넷이 좀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접속이 되고 나면 이제 값이 오는데, 근데 0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딜레이 값을 좀 줬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한 10ms 정도 딜레이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포인트들을 후다닥 읽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읽어와서 뭔가 진폭을 계산하는데 그 진동이 일어나는 전체 구간을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딜레이를 좀 줬죠. 그랬더니 0.22 정도의 G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조차도 약간의 G값은 있는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방식을 보면 이와 같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X 방향인데요. 표시를 좀 해보면 요 센서를 놓고 봤을 때 이쪽 방향이 X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Y 방향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 방향이 이제 Z 방향이죠. X, Y, Z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흔들면 이제 X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만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지금 밑을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G 값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0.8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1G가 되는 게 맞는데 약간의 오프셋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방향이 완전히 밑을 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오프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향이 되면 0.8이 되고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놓으면 이쪽 X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G 값이 많이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도 보면 0.2 정도로 이제 G 값이 좀 낮아진 그런 상태. 요 값이 뭔가 리얼리스틱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값이고요. 이런 값을 이제 현재 서버에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여기에 보시면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0.23 정도의 값을 꾸준히 보내고 있죠. 0.23. 그래서 대시보드를 보시면 조금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그래프 값, 이런 식으로 쭉 변화가 있죠. 아까 잠깐 0.23 정도로 높아졌다가 237 정도 높아졌다가 0.2나 5, 0.25 이런 정도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 이제 값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값이 잡히는 그런 G 값으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동의 진폭인 거죠. 일반적인 진폭이라기보다는 어떤 평균적인 그 G 값 이런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진폭을 하려면 요걸 다시 평균을 내서 X축을 중심으로 밑으로 떨어뜨려 줘야 그 양쪽으로 실제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진폭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오는 값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완전히 0으로 수렴한 값이 0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향후에 별도의 무슨 계산이라든지 분석 그런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격에서 현재 이런 값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원격이라는 것은 뭐 지구상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런 예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 곳에 해외 출장을 가서도 현재 이 데이터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뭐 공장 같으면은 공장에 뭐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뭐 경영진이 사무실에서든 아니면 또 혹은 뭐 영업을 하는 현장에 가서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분석에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봐서는 잘 안 보이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피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제조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IoT 센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인 것이죠. 그저 이렇게 현장에 현재 뭐 진동이 어떻다 이런 데이터만 보는 것, 물론 이것도 뭐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만 봐서는,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뭐 별다른 메리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공정상에 어떤 문제를 말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말해줄 수 있는지, 또 혹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예측할 수 있든지, 혹은 뭔가 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디시전을 내릴 때 제공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ESP32, ESP32에다가 진동 센서를 달아서 진동 값을 어떤 그 진폭의 폭 혹은 진폭의 진동의 레벨의 형태로 관측하는 것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 오늘 실습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